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영상을 좀 올리게 되었고요. 이제 7월 한 달 동안, 저도 역시 이제 뭐 바쁘게, 생활한다고 그냥 영상 올리는 게 이제 조금, 소홀했었는데, 네, 오늘 조금 그 바쁜 일정들이 조금 정리가 돼서, 이제 오늘 새롭게 영상을 이제 하나 좀 올리게 되었고요. 오늘 이제 그 소개할 영상은,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 전형 면접 유형에 대한 관련 안내문이 지금 입학처 홈페이지에 올라와서 그 관련된 내용들과 관련된 내용들 주로 어떤 내용들인지 좀 살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저희가 그 연세대 그 수시 요강에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면접 유형이, 2025학년도에 전년 대비 이제 좀 면접 유형에서 좀 변경 사항이 있을 거라고 이미 입시 요강에도 좀 예정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전에 이제 요강 관련된 이제 동영상 올릴 때도 아마 요 관련된 추가 설명들이 하반기에 좀 나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입학처 홈페이지에 이미 공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뭐 요 면접 유형을 좀 확인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직 그 면접 유형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이제 공지사항 올라온 내용들을 이제 저와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서 어떻게 이제 변경이 되고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년 대비 변경 사항은 의예과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활동 우수형 면접 유형이 다음과 같이 이제 변동이 된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요건 이미 그 작년에 나왔던 입시 그 계획 안에서도 나왔었던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2025학년도 수시 확정 요강에서도 나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기반, 기존까지는 제시문 기반 학업 역량 면접을 이제 제시문 형태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 기반, 자,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면접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문구가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그 면접에 대한 형태가 제시문이 학업 역량을 기반으로 했다면, 그러니까 학업 역량을 기반으로 했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인문 모집 단위 같은 경우와 자연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국어라든지 또는 영어라든지 또는 뭐 예를 들어 사회 같은 경우를 인문 쪽에서 이제 평가를 했다라고 한다면, 자연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기존까지는 뭐 수학과 과학 관련된 제시문을 출제를 하고 그것을 이제 그 비대면 면접 형태로 해서 제출하는 형식으로 면접을 좀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서울대라든지 또는 고려대라든지 이런 학교들과 좀 비슷한 형태로 진행을 했었는데, 2025학년도에는 이제 그 학업 역량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 논리적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 그러니까 일종의 추론 능력을 좀 보고자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면접이 바뀐다. 요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입시요강 관련된 이제 동영상 올려드리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추론 능력을 이제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뭐 예시문으로 이제 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변경된지 그 출제 방침도 같이 한번 살펴보고 구체적인 이제 사례, 그 예시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 그 출제 방침은, 자, 모집 단위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모집 단위에 상관이 없다는 거는 인문이든 또는 자연이든 상관없이 출제 범위와 문제 유형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인문하고 자연 같은 경우에 분리가 되어서 면접 유형 자체가 달랐지만 이제는 모집 단위에 상관없이 출제 범위와 문제 유형이 동일하다. 그래서 인문 통합 계열 같은 경우에 면접에서는 전년도에 나오지 않았던 과학과 관련된 과학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이 나올 수도 있고, 반면에 자연 계열을 지원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인문 사회 관련 분야의 지문이 출제될 수도 있다. 그래서 통합형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나 아니면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논리적 사고력을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면접 문항을 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구술 면접의 형태가
이제 논술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 형태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예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에도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좀 남겼는데, 뭐,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지금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좀 이따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볼 거고요. 자, 그리고 제시문 중심으로 면접 문항을 출제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제시문 형태라는 거는 크게 변화는 없는데, 내용적인, 이제 본질적인 내용에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속하는 지문에서 발췌한 제시문을 활용한다. 그리고 제시문의 출처에 관한 지식을 묻지 않고, 자, 그러니까 지식을 묻는다기보다는 그 수험생이 제시문의 내용과 질문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들이 바로 논술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논술에서도 어떤 이제 그 출제 문항의 지식을 파악하기보다는 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출제 유형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지가 사실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고력과 정말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식 자체가 얼마나 맞냐 적냐에 대한 부분을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시문의 내용과 질문을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그렇게 물어보는 제시문 형태의 문항으로 이제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제시문에 드러난 관점과 형식을 비교한다. 그러니까 일단 비교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놓고 봐도 역시 논술 문제하고 그렇게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제시문이라고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한 가지 제시문이 아니라 뭐 이제 실제 예제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한 4개 문항 정도, 4개 문항 내외를 중심으로 문항을 출제를 하고 각각의 문항에서는 이제 어떠한 관점들이 드러났는지 그리고 어떠한 형식을 통해서 그 문항이 작성이 되었는지 그걸 토대로 해서 문항 간에 서로 비교해 가지고 분석하는 내용들에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각 문항에 여러 제시문에 실려 있는 그 제시문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시문들 간을 서로 간에 비교를 해서 어떻게 이제 결론으로 도출할지도 역시 중요한 그런 측면에서 평가를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제시문의 논리를 읽어내는 수렴적 사고와 제시문들의 관계를 구성하는 확산적 사고를 동시에 평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각 문항에 대해서 수험생은 자신이 이해한 바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제시문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수험생이 문항에 제시된 것 이외의 전문 용어나 이론을 활용할 필요가 없도록 면접 문항을 출제한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뭐 다른 외적인 지식을 활용하기보다는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분석하고 그것을 요약해서 자신의 어떤 표현대로 밝혀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뭐 실제로 저도 예제 문항을 한번 읽어보긴 했는데 뭐 구체적으로 이제 더 전문적인 용어를 굳이 언급할 필요 없이 제시문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요약하는 이런 훈련들만 잘 돼 있다라고 해도 충분히 대비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2024학년도 기회균형 면접 구술 시험 출제 기조를 유지하며 다음에 예시 문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시 문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 문항도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어떤 문항인지 뭐 여기에서 지금 이 동영상에서 이걸 뭐 다 분석하고 하는 것들은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궁극적으로는 이 문항하고 동일한 문항이 출제가 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출제 의도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대비하는지 그런 부분들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문은 이런 지문이 나왔죠. 아마 이제 그 헬리코박터균 관련된 그 내용들을 찾아내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뭐 여기서도 어떤 질병의 원인을 밝히거나 치료법에 관해 연구할 때 우선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하여 성공하면 그 후에 임상 실험을 시행한다.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신약 개발의 과정이기도 하죠. 그리고 과학자 중에는 뭐 인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열정적인 과학자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뭐 베리 마셜 박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박테리아를 자기 몸에 키운 것으로 유명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요런 내용들이 이제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80년대까지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위에서 위산 때문에 박테리아가 살 수 없다고 생각했고, 자, 마샬 박사가 위경과 위험이 박테리아 때문에 생긴다고 또 믿었고, 그래서 동물 실험으로 그러니까 증명하려고 했는데 그게 계속 실패하자 1984년 배양 중이었던 헬리코박터균을 직접 마셔버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실험 결과는 대성공이라고 했고 균을 삼키자 위산 분비가 멈추고 구토가 나면서 위험에 걸렸는데
자, 그러면서 다시 헬리코박터균을 없애는 또 항생제를 먹자 천천히 또 병이 나왔다. 라고 하면서 자, 결론적으로 헬리코박터균이 위장병의 주 원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했고 또 그 헬리코박터균을 없애는 항생제를 이제 투여를 함으로써 또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까지 알아냈다라고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이제 뭐 짧은 지문이지만 이 지문을 통해서 뭐 알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뭐 이제 결론적으로 이 위장병의 원인을 찾아내려고 했었던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위장병의 원인과 그 다음에 그 결과, 그리고 이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이 베리 마샬 박사라는 사람이 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좀 탐구를 했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베리 마샬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러한 활동에 나름대로의 어떤 성과라고 한다라는 걸 한번 살펴 본다면 현재로 남들이 시도하지 않은 부분들을 시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임상 실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뭐 동물, 그러니까 이건 뭐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 실험을 1차적으로 먼저 하고 여기서 임상 효과가 나타나면 자,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임상 실험을 하게 되는데 뭐 동물 실험에서 지금 계속 실패를 하니까 결론적으로 그 인간 실험을 일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베리 마샬 박사가 본인 자신을 사실 이제 그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직접적으로 헬리코박터균을 뭐 마셔버렸고 그것이 실제 뭐 위장병의 이제 원인이라는 걸 발견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이 헬리코박터균을 제거하기 위한 항생제를 사용했다라는 이 관계들을 설명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했었던 과학적인 그런 어떤 실험 과정. 근데 그 과학적 실험 과정이 기존의 방법과는 좀 다른 이제 그런 방법들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떤 이제 진실을 밝혀내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첫 번째 지문에서 제시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문 같은 경우에는 뭐 2013년 한 포털 사이트에 자연주의 육아를 표방하는 카페가 개설되어 사람들을 끌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자, 이들은 뭐 열이 나도 해열제 쓰지 않기, 아토피의 연고는 물론 보습용 로션도 바르지 않기, 백신 맞지 않기 등의 현대의학 원칙을 부정하는 말을 퍼뜨리며 새를 불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나키 운동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아플 때 결론적으로 약이나 뭐 주사 같은 거 쓰지 않고 그 아이를 이제 건강하게 키우는 뭐 그런 운동이라고 해서 뭐 아나키 운동이라고 하는 게 한때 좀 유행을 했었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서술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직접적으로 어떤 의학적인 치료 방법을 선호하지도 않고 그 대안으로 발효식이라든지 또는 해독을 강조했다고 하면서 이제 비의학적인 그런 이제 활동들이 이제 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들에 따르면 뭐 아토피는 피부에 열이 쌓여 생긴다. 따라서 땀을 내어 열을 빼야 된다. 긁어서 큰 상처가 나면 땅구멍보다 더 큰 구멍이 나므로 열이 더 잘 빠져나간다. 따라서 긁어도 그냥 두어야 된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 결론적으로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퍼뜨리면서 뭐 엄마들은 건강한 아이를 낳았는데 병원에서 아픈 아이를 만들었다든지 그러니까 약 같은 경우를 너무 과도하게 써서 그랬다고 한다든지 또는 엄마들은 직장에 다니랴 아이를 키우랴 정신이 없다는 감성 어린 위로도 적절히 섞었다라고 하면서 햇빛 많이 쬐기 밖에서 많이 뛰어놀기 등 건전하고 바람직한 육아 원칙도 함께 권유했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보기에는 황당한 것 같다가도 심지가 곱고 뚝심이 있게 올바른 방향을 추구한다는 인상을 주기도 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믿음에 관련된 부분이죠. 잘못된 믿음.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으면 사실 이제 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이제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어떤 이제 치료 방법들 또는 어떤 질병의 원인을 진단하는데도 그런 잘못된 상식 또는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을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나왔던 어떤 특성들을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심지가 곱고 뚝심 있게 올바른 방향을 추구한다는 인상을 주기도 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건전하고 바람직한 육아 원칙도 함께 제시를 했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되게 상식적인 사람들이 일반 대중이 보기에는 정말 황당한 것
같이 느껴지다가도 자 심지가 곱고 뚝심 있게 올바른 방향을 추구한다는 인상을 주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 사실들을 이게 이제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믿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얘기하고자 했었던 건 뭐냐면 그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즉 이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원인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에 발생했던 어떤 원인과 결과를 잘못된 믿음으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식도 잘못된 믿음으로 가져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부작용을 더 나을 수도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지금 우리가 가라고 하는 것과 나라고 하는 어떤 이제 선지만 한번 놓고 비교를 해보면 결론적으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모든 일들에는 원인과 결과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런 원인과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라고 하는 지문에서 밝혀졌던 거는 어떤 그 과학적인 그런 어떤 결과, 증명 과정을 통해서 그걸 증명하려고 했다. 근데 그 과학적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일반적인 과학적 증명 방식과는 다르게 자신의 연구자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서 증명하고자 했었던 그런 열정까지 밝혀줬다라고 한다면 나라고 하는 지문 같은 경우 나라는 지문에서 이제 얘기하고자 했었던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사실에 대한 원인과 결과라는 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인식을 퍼뜨림으로써 그것을 대중들이 사실처럼 인식하도록 만들어낸 그러한 점들을 문제 삼아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해결책도 잘못된 방식의 해결책을 제시했었고 또한 그 해결책을 사실로서 인지한 사람들이 늘어났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과학적인 해결 방식과 비과학적인 해결 방식을 좀 제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도 좀 나타나고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다라고 하는 지문 같은 경우에서는 뭐 어리석거나 무지하거나 미치지 않아도 누구나 음모론적인 얘기에 귀가 솔깃해진다. 음모론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네요. 그죠? 그러면서 음모론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찾는 인간의 강박적인 욕구를 반영한다. 세상에는 왜 이렇게 나쁜 일이 끊이지 않을까? 라는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 음모론은 명쾌한 답을 제공한다. 음모론자의 상상 속에서 나쁜 일은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들만 역사 사건이 우연히 발생할 수 있다고 믿는다. 사람들은 음모론의 단순함에서 음모론은 구조적인 특징을 보면 굉장히 단순하다는 겁니다. 거기서 위안을 찾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무리 큰 폐해를 낳더라도 말이다. 그러면서 악한 일들은 추상적인 역사적 사회적 변수들이 엄청나게 복잡한 소용돌이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쁜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뭐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음모론 속에서 그런 오히려 나쁜 일들이 그러니까 그런 나쁜 상상 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그런 나쁜 일들이 그냥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도 일어난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어떤 그 일의 원인, 사건의 또는 어떤 사실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어떠한 측면에서 음모론적인 측면에서 근데 음모론을 사람들이 신봉하는 이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순하죠. 매우 직관적이거든요. 이 일이 발생한 이유가 어떤 이런 나쁜 구조로 인해서 발생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이야. 그러니까 어떤 남 탓을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발생했었던 재해 사건들. 뭐 최근에는 이제 여름철 이제 집중호우 때문에 비가 좀 많이 내리기도 했었는데, 그건 예를 들어서 이런 재해 같은 사건들이 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뭐 이상 기후,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뭐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기후 변화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요인들, 자연적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인위적 요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이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비가 많이 내린 것도 누구 탓이야? A라는 사람 탓이야. 이런 식으로 그냥 돌려버리면은 되게 단순하고 직관적이죠.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닐 확률이 되게 높은데 이렇게
우리가 믿어버리면 굳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를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탓이 아니라 남 탓으로 돌려버리거나 이런 음모론을 제시해버리면 그냥 아주 대단히 이 문제를 손쉽게 접근해 볼 수 있고 해결 방식도 되게 단순하게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탓이야라고 한다면 그 누구만 제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단순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 폐해도 그 못지않게 대단히 클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사람들한테 어떤 원인과 결과를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단순화시켜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다라는 지문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라고 하는 지문과 다라고 하는 지문은 묘하게 닮아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들이 가라고 하는 지문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게 어떤 과학적인 탐구 과정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설명하려고 했었다고 한다면 나하고 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비과학적인 인과관계 설명 방식이 들어가 있다. 다만 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그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심어준다는 거.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비과학적인 상식을 사람들에게 그냥 보편적인 믿음으로 인식을 시키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다도 그런 측면에 좀 비슷했지만 요건 조금 더 악의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 나라고 하는 지문 자체가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지문인데 다라고 하는 지문은 그 의도 자체도 선하지가 않고 악의적인 음모를 퍼뜨림으로써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그 원인과 결과 파악할 수 있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줬다라는 게 문제라는 점을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라라고 하는 지문을 이제 한번 보면 뭐 빨간색 전구와 초록색 전구가 나란히 있다. 두 전구는 한 번에 하나씩 계속 깜빡인다. 빨간 전구는 초록 전구보다 4배 더 자주 켜지지만 매 순간 어느 전구에 불이 들어올지는 우연에 의해 결정이 된다. 그래서 두 전구가 전멸하는 일련의 과정을 충분히 관찰한 후에 이제 관찰자는 매번 어느 전구에 불이 들어올지 예측해야 된다. 근데 실험 결과 사람보다 쥐가 게임을 더 잘했다. 그러면서 사람을 제외한 동물은 켜질 확률이 높은 전구만 오로지 선택을 한다. 성공 보상으로 먹이를 얻을 때 쥐는 빨간 전구를 고르면 된다는 것을 금방 깨닫는다. 그러니까 보상에 대한 결과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가장 자주 일어났던 옵션을 늘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80%에 가까운 성공률을 보인다. 하지만 동물은 그렇게 해서 약간은 어떤 그 동물한테 이제 실험을 했을 때는 동물 같은 경우는 보상에 빠르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굳이 확률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불이 켜졌을 때 보상 효과가 더 좋아져? 그러면 다른 거는 굳이 생각하지 않고 그 보상을 얻기 위해서 빨간색 불이 켜지는 거에만 이제 집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사람이죠. 사람은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맞춰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 빨간 전구가 켜질 거라는 선택을 초록 전구보다 4배 더 많이 한다. 왜 그러냐면 여기 첫 번째 이런 내용이 있었죠. 빨간 전구가 초록 전구보다 4배 더 자주 켜진다. 그런데 말 그대로 순서가 정해져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냥 우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전략의 문제점은 어떠한 전구가 다음에 켜질지가 무작위로 정해지기 때문에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패턴이 없다고 말해줘도 사람들은 패턴을 알아내려고 한다. 그가 예측의 성공 확률은 68% 정도에 그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쥐의 실험 결과보다도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낮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구 지금 빨간색 적색 전구하고 지금 녹색 전구, 초록색 전구가 있었는데 뭐 일단 이게 켜질 확률은 적색 전구, 그러니까 빨간색 전구가 녹색 전구보다 더 켜질 확률이 4배 정도가 더 많이 켜질 확률이 높다. 근데 뭐가 먼저 켜질지는 그 순서는 정해진 게 없고 우연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물 실험의 결과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동물은 보상이 주어진다면 그냥 보상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적색불이 켜졌을 때 보상을 해줬다? 그럼 굳이 녹색이 몇 번이 켜질 확률인지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보상에만 이제 집중을 했다는 거고 인간 같은 경우에는 적색이 녹색보다 더 많이 커질 확률이 4배니까 순서상으로도 분명히 그 확률을 4배씩 계산을 해서 이제 우리가 계산하면 법칙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인간은 보상 체계에 집중을 했던 게 아니라 이 우연 속에서도 일종의 법칙을 찾아내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저는 이제 이 지문을 미리 좀 읽어보긴 했는데 재밌는 사례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로또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로또의 법칙이 있을까? 아니면 확률일까? 근데 그 누구도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이게 확률의 게임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여기에도 법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건 뭐 좀 여담이지만 저한테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불법 문자, 그러니까 그 광고 문자 같은 것들이 좀 날라오는데 뭐 로또 번호를 뭐 찍어주겠다. 네, 이런 이제 문자들이 좀 날라오는 거를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는데, 그냥 결론적으로 그렇죠. 진짜 사람들이 쏠깃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로또에도 법칙이 있다? 저번 회차에서 몇 번이 나왔고, 그 다음 회차에서 몇 번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아마 그런 번호가 또 나올 수도 있다. 왜? 반복적으로 자주 나왔던 숫자들은 계속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근데 그 역시도 확률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법칙을 찾을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은 그 확률 속에서 법칙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패할 확률도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로또를 사지 말라는 거냐?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로또를 사는 사람들의 선택의 문제니까 거기까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로또를 산다고 해도 내가 법칙에 의존해서 이 숫자를 찍은 게 아니라 확률로 찍었으니까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로또를 한다면 사실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고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확률의 문제니까 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그만이다라고 생각하고 로또를 산다면 마음 편히 살 수 있다는 얘기 아닐까. 네,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라라고 하는 지문은 또 앞선 가나다의 지문하고는 좀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가나다가 어떤 모든 사실의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인 사실을 통해서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파악할 건지 아니면은 뭐 잘못된 믿음 또는 이제 그거보다 더 악의적인 말 그대로 음모설을 퍼뜨려서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밝혀낼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는 관점이었다고 한다면 라라고 하는 지문 자체는 그런 관점보다는 인간과 동물의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는 그 사회 속에서 정말 확률과 관련된 그런 현상들을 자주 접하는데 그 확률 속에서 자꾸 사람들이 법칙을 찾아내고자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비판적으로 바라본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문항이 두 개가 나왔는데 그 지문을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제시문 가나다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자. 물론 이제 최종적인 그 올해 그 제시문 면접에서 위와 같은 문항이 동일하게 출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출제 의도하고 비교해봤을 때 정확하게 출제 의도가 드러난 거였죠. 가나다 3개의 지문에서 관점을 한번 찾아보고, 그죠? 근데 그게 세상을 보는 관점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세상의 원리였다라고 한다면 그 인과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관점을 가나다에서는 어떻게 봤는지 그 부분들을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하고 좀 비교해서 설명해 보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시문 나 같은 경우에서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전략을 쓰는 이유를 제시문 다의 내용과 또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보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들을 한번 제시문을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파악해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내용들을 답변을 할 때 그러니까 말로 답변을 하는 거죠. 글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건 논술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말로 답변을 하는 건데 얼마나 그 지문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의 요지를 잘 파악했는지 그리고 그 지문들 간을 서로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게, 네, 연세대 이제 제시문 면접에 새롭게 변화된 측면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연세대에서 올린 이 파일에는 그 뒤에 보면 이제 문항 해설지랑 출제 의도도 쭉 나와 있거든요. 요 뒤에 보면 이렇게 출제 의도나 제시문 해설과 관련된 내용도 쭉 나와 있으니까, 요 부분들 한번 다운받아서 보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저희 블로그에도 요 관련된 내용들 파일을 좀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좀 다운받아서 한번 좀 살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건 그냥 예시 문항일 뿐이고 실제 문항이 동일하게 나온다라는 이제 그 전제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올해 연세대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을 고려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이 문항들이 지금 어떻게 출제되는지 반드시 사전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면접에 이제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5학년도 연세대 학생부 종합전형 제시문 면접 변경 사항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연세대에 지원하시는 또는 연세대 지원을 희망하시는 우리 수험생들 모두에게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